예, 그 종교의 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종교단체로서의 신도와 신사계가 엄청난 동원력, 자금력, 영향력을 일본 회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회의는 이제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뒤는 그러한 종교단체들이 생장의 집을 대신해서 이제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우경화의 길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수화의 길을 걸었다라면 본격적인 우경화로 이제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도 정치 연맹을 막 신사본청이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신정년에 따르면 신정년 국회 간담회 회원 총수는 중추 양원을 합하면 304명, 즉 중의원 223명, 참의원 81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베 내각을 다 잡은 거죠. 거기는 또 의원 내각제니까요. 그래서 3차 아베 내각의 강요 20명 중 17명이 신정년 국회의원 간담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경화가 뭐 무소불위로 진행되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그걸 하는 게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황실과 일본의 문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회 건설을 지향한다. 일본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한 자랑스러운 신헌법의 제정을 지향한다. 일본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야스쿠니의 영령에 대한 국가 의례 확립을 지향한다. 일본의 미래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실현을 지향한다.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도의 국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국가 확립을 지향한다. 아니, 도의 국가래요. 참, 내용은 존경을 받긴요. 지금 동경 받습니까? 욕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만 그 꽁지만 따라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아베가 힘을 가진 게 이 이제 신사 본청이 이제 아베의 뒤를 받쳐주면서 이 전국에 8만 개의 그 신사가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하니까 이 일본이 우경화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도를 길러내는 국가인 대학하고요. 고각관 대학이 또 신사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계속 양성해요. 예를 들면 목사나 신부 같은 사람을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힘이 일본에서는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서는요, 프로야구 야구르트 스왈로즈 같은 것도 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메이지 신궁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그래서 뭐 말도 못하는 게 된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다시 뒤집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일본 우경화는 거의 끝이 났다고 보고 이제 개헌만 남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평화헌법을 없애고 일본을 전쟁하는 나라로 개헌만 하게 되면 얘네들이 목표한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헌법을 바꾼다는 건 하늘에서 별따리니까요. 일본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 우경화 과정을 보수화를 거쳐서 우경화 과정을 30몇 년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결정적으로 또 하나 작용한 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우파 사회주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영훈이니 그다음에 그 유석춘이 같은 게 무식한 애들은 무슨 사회주의만 하면 좌파인 줄 아는데 우파 사회주의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우파 사회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그 노조들이요. 그 기업 경영진하고 타협을 해요. 그래서 기업 경영진도 돈 벌고 기업도 돈 벌고 노조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우파 사회주의고 노동조합이 그렇게 움직여요. 이것이 유럽에 그게 만연했던 거고 그것을 공격을 했던 게 신자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구자파들이 되게 보수적입니다. 성절이. 그래서 의외로 마르크스주의도 극자로 하지만 극자와 극우는 통하듯이 대단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사회민주당이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나중에 이 반미 그런 거를 주장을 하다가 얘네들이 일본의 제일 정당이 됐다가 그거가 조금 약해지면서 확 그 방침을 바꿉니다. 친미로 노선을 확 바꿔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보수화나 우경화가 되돌릴 없을 정도로 강화되는 또 하나의 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노조의 상당 부분이 우파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의 노조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일본은 그 사회주의 세력의 상당 부분까지도 일본의 우경화에 동참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코로나19로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얘기가 겉으로 드러났고 막 했던 것인데, 그래가지고 아베만 밀어서 여기까지 와고 국회까지 다 장악하고 상하 양원 다 장악하고 지방의회까지 다 장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코로나19에 한 방에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아베노믹스가 실패했고 한일 무역 전쟁이 이제 참패했고 한국은 방역에 성공했고 세계적으로 최고의 나라가 되니까 일본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좀 만일 잘리게 되면 일본의 우경화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일본 사람이 그만큼 각성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신도라는 게 원체 강하고요. 일본의 그 종교적인 힘이나 재정 일치라는 거 일본 본리의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 일본 회의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리고 또 무너진다고 해도 신사 그 본궁이나 신도 체계가 있고 자민당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의 가장 큰 차이 뭐냐? 우리는 촛불혁명을 거치고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서 그 이명박 박근혜를 뒤집었고 대통령을 끌어냈고, 그러니까 국민의 힘으로 최고로 대통령을 끌어내고 좋은 지도자를 끌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됐어요. 19가 터졌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대통령의 말, 정부의 말, 의료진의 그 노력에 동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신기한 거예요. 아, 대통령을 끌어낸 국민들이 또 정부가 시키니까 순순히 따라요. 이게 되게 큰 모순처럼 보였던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에 올랐고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니까 아, 이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지금 유럽이나 세계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쯤에는 저는 그 대구에서 요번에 28%인가 29%의 득표율이 났는데 저는 대구에서 희망을 봤어요. 그 변화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는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 힘내라고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의 저하고 비슷한 60대에 올라간 사람들이나 50대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떠오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신들이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당신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이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 두 개가 민주주의로 어우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고 그러한 내용을 가장 잘 담은 최고의 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럽의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선진국의 그 고도 성장기에 그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정말로 무수히 많은 나라가 고도 성장기에 다 10% 이상의 성장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때만 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 박정희 때 또 속이는 사람들 많은데요. 아닙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더 했고요. 그런데 이 유럽의 자본주의가 그러면 왜 어떤 나라는 그 로스코프의 그 경제이론 단계에서 이 도약 단계에 이르러서 선진국까지 갈 수 있었느냐, 아시아의 영중에서 나머지는 못 가고 한국만 그렇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이거를 읽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민주화가 발전한 나라들만 선진국으로 갔어요. 이 책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도 오래 전에 읽어서 다시 읽어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설명은 드리려면.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민주주의와 산업화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한도에서만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50대 분들이 좀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진보나 좌파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성공한 나라예요. 그거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진보 좌파가 아닙니다. 유시민은 맨날 진보 얘기하지만 실제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로 성공한 나라예요. 그래서 산업화의 결실을 이렇게 이어올 수가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전 세계가 기준을 지금 한국에 맞춰서 바꾸게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의 50대 60대 분들이 해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역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거 조중동 이런 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문이 조선일보고 뭐 동아일보고 중앙일보 이런 거였으니까 외국에서 걔네들 말을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걔네들도 기레기 취급하고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한국이 개판이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이 정말로 나쁜 언론이라는 걸 외국 언론들도 이제는 알게 됐어요. 정말 쓰레기구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봐요. 걔네들을 믿지를 않아요. 극우 유튜버. 그래서 걔네들이 그러니까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국가가 됐는데 왜 한국 내부에서 그 최고가 되는 걸 공격하는 애들이 있으면서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과거의 독재로 돌아가려는 애들이 왜 저렇게 있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요즘에 이해를 했어요. 외국 언론들도 다, 외국의 지식인들도 다 이해를 했어요. 조중동은 이제 끝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요, 완전히 쓰레기 취급받게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들은 걔네들 덕분에 그 극우 세력들이나 이 서가 넘어간 사람들이 강남하고 그 다음에 경북 지역하고 대구에만 남은 거예요. 근데 대구에서는 제가 희망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북은 농업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농업은 태생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강남은 돈 많은 놈들이니까 보유세 올리고 그러면 힘들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걔네들이 부자로 있으면 좋아요. 그러라 그러세요. 집값 높기를 바라요. 집값이 안 떨어져야 돼요. 강남은. 그래야지 세금 왕창 걷어서요. 그걸로 우리가 좋은 일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집값 떨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세금, 보유세 때려서 세금 걷을 수 있게 제발 집값 지키세요. 다나 파셔서 집값 지키고 집값 지키세요. 부디 부탁드릴게요. 부녀자 여러분들 강남 집값 지켜주세요. 이제 180석이 됐으니까 보유세 이런 거 때릴 겁니다. 그래서 세금 걷어서 그걸로 청년 배당 해줄 거고 청년들이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 거고 복지 사각지대 만회해 줄 거고 그 사람들 돌볼 거고 노인들의 그 말년을 행복하게 해드릴 거고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강남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집값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금 많이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워요. 땡큐.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이 사람은 생장의 집을 할 때 일본 우익의 설계자들이라는 책이죠. 이 사람은 생장의 집을, 이 사람은 이제 진보고요. 작가는 생장의 집 출신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아까 일본에 의해 정체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창가 현황들 도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를 어떻게 얘네들이 점령했는지 이런 사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이렇게 참가해서 꽉 잡고 있는 애들의 도표들을 이렇게 여기에는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그런 부분에는 도움이 돼요. 책으로서는 일본의 정치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다뤘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사람의 인물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르포 형식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원어법 제정운동 이런 걸 주도한 애들이 누군가 해서 일본 회의, 그러니까 생장의 집의 1호 출신들, 그 근본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의 최고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작업을 이 책에서는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참의원의 교황이라는 무라카미 마사쿠니 얘 얘기도 나오면서 얘가 어떻게 해서 생장의 집 출신의 청년들한테 맞아 죽을 뻔하면서 생장의 집으로 포섭이 되는 과정을 쭉 그렸어요. 근데 여기하고는 조금 얘기가 틀려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라는 식으로 해요. 막 그냥 의원실에 와서 멱살을 잡고 막 펴려고 했었으니까요. 일본에서 일본 최고의 미니만가 이게 유명한 그 소설가가 있는데 걔 사건은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놈이 일본 최고의 그 저거였었어요. 소설가였는데 이놈이 그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일본 자유대에 가가지고요, 자유대 그 거기에서 단상을 장악해가지고요, 그 앞에서 너희들은 다시 옛날의 무사도와 사무라이 정신을 살려야 된다고 막 떠들면서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대 애들이 막 야유하고 내려오라고 막 하는데 그놈이 막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할복을 해버려요. 그게 이제 일본의 우파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 작가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런 식의 얘기들을 쭉 다룹니다.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나와요. 여기가 왜냐면 일본에서 전범으로 사형당한 애가 7명밖에 안 돼요. 기시노부스케는 살아납니다. 그거 심지어 A급 전범임에도 풀려나서 일본의 수상 자리를 2번이나 해요. 그만큼. 그런데 그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일본의 전범들을 몰래 갖다 밤에 묻어가지고 그때부터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과 아시아의 국가들이 욕을 해대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우경화가 전 세계적으로 눈길을 끌게 된 게 그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놈이 일본의 그 신사를, 그 야스쿠니 신사를 다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원로 목사님 뭐 이게 뭐 담임 목사님 뭐 이런 게 된 건데, 근데 그놈이 이제 아베를 밀어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그 전범들 중에 그 전범들이 최고의 스승으로 모셨던 애들이 요시다 쇼인이고, 그 요시다 쇼인의 무덤에 아베 가서 참배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서 일본 최고 재판소가 여기 그 일본 회의에 명예회장이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안 됐던 우경화를 위한 법들을 일본의 최고재판소, 우리의 대법원으로 말하는 양승태 대법원 같은 놈들이 그 짓을 해가지고 일본의 우경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걸 보면은 미나토 구위의 의원 선거 이푸바 애정자에게 보냅니다 해가지고 일본의 생장이 집이나 이런 애들이 이런 거를 보내면서 지방의회까지 일일이 파고들어서 걔네들이 그 생장의 집이나 일본의 우경화를 찬성하는 놈들이 뽑힐 수 있도록 작업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일본의 지방의회까지도 다 장악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아직 일본은 이쪽에 빠져있는 사람보다는 안 빠져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는. 왜냐하면 아베가 그 다시 총리가 되고 막 이랬을 때도 그 득표로 따지면 반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에는 그런 그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데 작년에는 너무 약해졌어요. 이게 잡힐 줄 모르는데 이 여자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우익의 성녀예요. 사쿠라 TV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나오는 여자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떠들고, 여기에서 거기에 나오는 그 외국인 한 명 나오죠. 걔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예술까지 다 끌어들여요. 그리고 이게 집회 장소나 이런데 신사에 가면, 신사에서는 이런 정치 운동을 못하게 되는데요, 신사에 가서 얘네들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경화를 하는 거를 일본 전역에서 신사에 그 많은 8만여 개가 넘는 신사를 통해서 우경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회의를 만들고 우경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사무총장인, 일본 회의 사무총장인 가바시마 유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막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센 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항상 하나하나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하면서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마지막에 간 게 뭐 나타소바 쇼진이 뭐 이런 걸 다 거쳐서 일본 청년협의회, 일본 회의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나고 얘기를 듣고 출적하다가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 채널 사쿠라 얘기도 여기서 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을 제일 많이 비판하는 텔레비 있잖아요. 그 망언을 쏟아내는, 저번에 그 저기 어디죠? 그 KBS에서 뭐 시사 직격인가 해서 한번 박살난 적 있었죠.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출연하는 애를 데려오고 와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건데요. 당연히 일본에서 그런 텔레비에서 나오는 애들도 다 일본 회의하고 관계되는 그 생장의 집 출신들이 키워온 애들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오다가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전 일본 학생 문화회의나 일본 학생 운동을 지도했던 드디어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안도 이와오예요. 안도 이와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일본을 좀 배워야 되는데 혀가 제가 잘 안 굴러가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거의 여성을 이렇게 오래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혀를 제대로 놀려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설왕설래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혀는 제 입안에만 주로 있었어요. 요 입술만 닦는 데만 쓰고.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건 이해해 주세요. 하길래 안도 이와오예요. 내가 일본의 중심이라고 이 책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도 이와와 이 유조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사라지고 아베와 함께 무너지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발 저는 무너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런 여자들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 아베 쪽에서 장관하는 여자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되게 앞선에서 나와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나경원이나 전희경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거쳐서 쭉 보니까 그 연원에 아까 말한 이와오가 있었다라는 게 신의 아들 안도 이와오, 신의 아들 마루야마가 아니라 그 마사하루, 그 생장의 집을 말았던 일대 교주의 사실상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이런 개념으로의 신의 아들 안도 이와오가 이 모든 것을 지배해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그 한무리의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 이끌어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 한무리에 속하는 아무도 마사하루가 육성으로 성과 이름을 모두 부른 한무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생장의 집의 교주였던. 그 중에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인물 중에 단 한 명이 누구냐? 안도 이와오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사하루가 좀처럼 이 다니구치 마사하루가 얘기를 안 하는데 육성으로 직접 이름을 얘기한, 그만큼 믿고 아꼈던 후계자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일본 회의를 만드는데 지배적인 역할을 했고 일본의 우익화를 설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두 권이 일본 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책은 조금 틀려요. 서울대 일본회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일본이 우경화된 거는 68년 그때 이제 일본의 나카야마의 그 야스히로 그게 이제 총리였을 때 그놈이 신사를 처음에 참배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신사 참배하는 게 문제가 안 됐어요. 야스쿠니 신사에. 왜냐면 전범 7명을 거기다가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을 그 야스쿠니 신사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묻는 국군의 묘지 같은 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 각국이 별로 이렇게 욕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전범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또 그다음에 전쟁을 벌인 윗대가리가 나쁜 놈들이고 끌려간 사람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도 많으니까 그것까지 문제를 삼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스히로 총리가 왔을 때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수상인데, 그런데 그 전범을 합사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서울대 연구소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온갖 연구를 통해서 하고, 여기서도 생장의 집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육, 신흥 종교 교세를 늘리는 거, 그러면서 아까 고이즈미다. 고이즈미가 아베를 이제 저걸로 후계자로 찍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얘네들은 정말로 우경화라는 얘기가 나온 지 벌써 30-40년이 됐는데, 도대체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우경화가 안 됐다면 도대체 뭐냐, 이 주장이 이 책의 그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여태까지는 보수화였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는 일본회의가 전면에 나서고, 그리고 아베가 2차 내각을 만들고 두 번 다시 총리에 오르면서는 이제 완전히 우경화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여지가 있다. 일본을 연구하는 애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서울대가 친일파의 온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제국대학으로 제국 경성대학으로 서울대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병도 사단이 일본을 지배했었잖아요. 저 일본이래. 그 서울대학은 그런 암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이영훈이에요. 이영훈이가 그 이병도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나 욕하고 일본을 옹호하는 그런 책이나 써내는 거예요. 그런 매국노 새끼가 정말 길거리에서 만나면 막 정말 어휴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냥 아이고 네. 더 이상 얘기하면은 노란 딱지 붙겠죠. 아무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펴내는데 하긴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해이의 우경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놈이 참 나쁜 놈이라는 게 뭐냐면 배은망덕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살아난 게 한국 때문에, 한국 전쟁 때문에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박정희가요, 그 대통령이 그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가지고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미국에서는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5.16 쿠데타를 주도했던 사람이 박정희보다는 그 두뇌 브레인은 김종필이었어요. 근데 둘 다 남노동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빨갱이 활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공산당을. 그래서 박정희하고 김종필이 다 빨갱이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저거 공산화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5.16 혁명을 일으키기 전날 박정희가 김일성한테 주성님 당신을 향해서 총교를 겨누려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당신을 따라가기 위한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요. 박정희가 그런 짓거리까지 한 놈입니다.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박정희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대통령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정희는 어떻게 쓰든지 미국을 가서 자기의 정치적 정당성을 어떻게라도 만들려고 막 발악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케네디가 도저히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 나온 게 그 유명한 그 보고서예요. 그 일본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상원의원이 낸 보고서 있잖아요. 이름 그것도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참. 그 보고서를 그때 나온 거고 막 이러고 거기에서 친일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한 이유가, 그 보고서를 왜 100%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박정희를 까고 한국을 친미 반공국가로 만들기 위한 그 단계였었어요. 단계를 해서 연결시켜서 박정희를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두려는 케네디 대통령의 아주 사악한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네디 대통령을 대단히 좋아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무수히 반대 얘기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 잿더미의 유산이라는 책은요, CIA의 그 신화가 다 거짓말이고 얼마나 허상인가를 드러나는, 세상에서 CIA처럼 형편없는 집단이 없었어요. 난 정말 이 책을 읽고 이게 정말 사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기자가 쓴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취재했던. 근데 이걸 보면요, CIA는요 다 실패했어요. 한두 개 빼놓고요. 정말 나중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살다 이렇게 형편없는 조직은 저는 보도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CIA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모든 대통령이 CIA를 개혁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면 CIA를 이용해 먹어버려요. 개혁을 안 하고. 그거를 최고로 많이 했던 애가 케네디하고 로버트 케네디예요. 그런데 하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케네디가 한국을 꽉 잡아가지고 한국을 박살내려고 이제 한 거예요. 친미 반공국가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라이샤오 일본의 대사가 60년대에 일본을 친미 반공국가로 만들 때 그 일본의 대사로 오고, 그 뒤어서 일본의 최고 권위자인, 제가 현대 일본을 찾아서라는 책을 썼다라는 이 마리우스 비 젠슨이 그 일본을 친미 반공국가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료마라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내요. 그 사람이 일본이 료마가 이렇게 변천을 하면서 쇄국론에서 천황론 뭐 이런 걸 거쳤다가 마지막에는
다 개방을 하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서양하고 같이 사는 쪽으로 가면서 현대 일본의 그 개방성을 얘기하는데, 얘도 30세인가 그때쯤에 그 암살을 당해요, 료마가. 그래서 료마를 발굴해서 료마를 스타를 만들고, NHK에서 료마가 간다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료마를 일본의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본이 친미 반공 국가로가 됩니다. 그때하고 같은 시기에 박정희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가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제 박정희를 안 만나주고, 일단은 박정희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시노부스케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기시노부스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베의 외할아버지고, 한동안 만주국을 다스렸고, 일본에서 A급 전범으로서 사형을 받았지만 자기가 살아남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살아남아서 총리를 2번이나 한 기시노부스케, 걔가 이제 아베의 외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기시노부스케가 자기가 총리를 하면서 살려면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놈이 사실상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많이 했어요. 기시노부스케가 CIA 요원을 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재규가 CIA 요원을 했다라는 거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물론 최근에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오기는 나와서 일본애가 쓴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이 뭐였더라?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정인 교수가 추천사를 썼는데, 문정인 교수도 그 내용에 대해서 100%는 동의할 수 없지만 하긴 참고로서는 괜찮다 하고 쓴 책이에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라는 책인데, 여기서를 보면 일본도 악착같이 미국으로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고, 기시노부스케가 실제는 그런 노력을 한 일본으로서는 참 좋은 수상이라는 얘기도 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 책은 철저하게 일본이 CIA에서 지배를 받은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잿더미의 유사를 보면은 얘의 주장은 상당 부분이 근거가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책은 엄청나게 충돌이 나는데, CIA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제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박정희를 기시노부스케를 통해서 박정희가 어떤지 알아보라고 이제 시켜요, 케네디가. 그래서 기시노부스케가 얼씨구나 하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요. 기회다 하고. 그래서 6,800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따로 만들어서 와서 박정희한테 줘요. 그리고 공화당을 창당 자금을 쓸 수 있게 해주고, 대신 일본 그러니까 친일에 목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군사 교육을 받았죠. 그다음에 일본의 만주국에서 우리나라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백선엽 밑에서 그 일을 했잖아요, 박정희가. 일본 천황한테 혈서도 쓰고 그런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기시노부스케가 한동안 만주국의 총사령관이었으니까 박정희로서는 기시노부스케가 하늘 같은 신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런 기시노부스케가 평생에 자기가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자기를 만나러 온 거니까 박정희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기시노부스케가 준 칼을 보배처럼 죽을 때까지 갖고 있고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6,800만 달러까지 정치 자금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네가 대통령으로 인정받아서 케네디를 만나려면 너 친미 반공국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 다 하고 하니까 박정희가 네, 따르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이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만 하시면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시노부스케가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귀에 걸려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미국한테다가 보고서를 쫙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친애하는 케네디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겠죠. 일본 특유의 알랑방구 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쫙 보냈겠죠. 그래서 박정희가 친미 반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셔도 됩니다 하고 이제 기시노부스케가 보고서를 올려요. 그래서 케네디가 그것을 보고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박정희의 미국행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케네디를 만나고 박정희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때 기시노부스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이제 커졌는데 일본이 그 물품들을 전 세계에 팔아야 되겠지만 2차 세계대전에 저지른 그 악행의 기억들이, 그 살생의 기억들이, 파괴의 기억들이 아직 세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수출을 못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그런 수출의 발판으로 삼고 한국을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기시노부스케가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일 협정을 맺고 그다음에 그 총 10억 달러인데 분할해서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일 협정이 그때 이렇게 해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한동안 살게 된 거고, 그래서 친일파가 득세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술을 거의 다 일본에서 주로 초반에는 받아와서 다 썼다 보니까 일본에 꼼짝을 못했던 거예요. 그 바람에 나경원 같고 뭐 이런 친일파 애들이 마음 놓고 떠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일 사관들,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거를 떠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식민지론을 공부해 보면은요, 일본만큼 철저하게 파괴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은요 100% 거짓말이고요. 진짜 매국노들입니다. 그 새끼들은 국적만 한국이고요. 실제는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이 못돼서 안다라는 놈들입니다. 정말로 일본으로 보내든지 현해도 안에 빠트려도 모자란 놈들이에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하긴 그렇게 해서 일본이 무지막지하게 우리나라한테서 그런 그 수출로 버는 돈이 뭐 말도 못하게 컸어요.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다 휩쓸면서 돈을 벌었지만 한국을 통해서 그런 기반을 다지면서 한일 협정을 맺으면서 우리가 제일 오래 일본한테, 대만과 함께 일본에 제일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협정을 체결하고 이랬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문을 열게 돼요. 문을 열게 되고 일본이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4개국한테 줘요. 미안하다. 35년도 아니고 한 번 전쟁에서 쳤을 뿐인데도 막 4억 달러, 5억 달러씩 주고 그 문을 열고 그 나라들과 거래를 하면서 일본이 아시아도 다 하고 중국까지 들어가서 하고 막 그렇게 된 겁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세계화되는데 또 박정희의 도움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은 부자가 됐고 박정희는 철저하게 일본이 최고가 되는 거에 공헌을 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무역 전쟁을 통해서 그거를 완벽하게 끄는 거고, 일본의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만들어줬던 그 삼성그룹이, 그러니까 아주 친일의 온상이었던 삼성그룹의 이재용이 일본 가서 아주 된통 당하고 와서 열받아가지고 저 새끼들이 감히 세계 최고의 그 회사의 오너인 나를 이렇게, 이재용이 열받아가지고 야 일본 거 다 끊어버려, 그 길 해버려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데 더 빨리 이길 수 있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 면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용한테 고맙다고 말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유일하게 잘한 첫 번째 일이 그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하게 되면서 친일파가 인저는 소리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진 세상이 드디어 맞은 거예요. 그러나 대구 경북은 아직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강남은 여전히 돈 많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하여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달라지겠죠. 그런데 일본 놈들이 아직도 아베가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배은망덕한 놈들이죠.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 거죠. 그래서 쟤네들은 코로나19에 저렇게 박살나는 게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래 일본에서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발 희생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의 나쁜 놈들만 희생당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나면 이 문재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못지않게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국가로 만든 시대였던지를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기록할 것이며,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미중 무역 전쟁을 어떻게든지 버텨낸 거, 한일 무역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거, 그리고 코로나19의 방역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장 투명하게 극복해내서 세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대통령과 국민과 나라로 후세 역사들이 기록을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